지질 궁상맞다고 말해도 된다. 그런 말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해서 소비하는 기쁨을 깨달았으니 이젠 그런 말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 자신의 수중에 돈이 모인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거나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있거나.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관점이다. 전자는 수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 후자는 지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후자 역시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특히 투자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수입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간다. 어떻게 더 많이 벌지에 대한 관심 말이다. 하지만 투자활동을 쉬거나 특히 경제활동을 아주 쉴 경우에는 후자, 즉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시간이 허락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의 대부분은 지출하는 데 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 행위에 대해 정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돈을 모은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 하나는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버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고 부유한 자는 쓰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 분명 소비는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곰곰이 뜯어 생각해보면 이 즐거운 일 역시도 어디에 쓸 때 즐거운가가 각자 다르다. 나는 여태껏 내가 소비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 때 행복한지 깨닫기 전까진 말이다. 깨달음 직전의 모습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를 진정으로 알기 전까지는 착각의 연속이다. 한창 방송활동을 할 때, 그야말로 인기가 좋을 때, 이 인기가 평생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 때 행복한지 깨닫기 전까진 말이다. 깨달음 직전의 모습은 착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를 진정으로 알기 전까지는 착각의 연속이다. 한창 방송활동을 할 때, 그야말로 인기가 좋을 때, 이 인기가 평생 갈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으로 내가 하는 소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며 살았다. 무슨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명품을 사며 자랑했고 나와 어울리지도 않는 고가의 외제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꿨다. 그게 연예인의 삶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야말로 연예인 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내 망상이었다. 아직도 그때의 내 모습을 후회한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헛된 소비를 하며 남는 건 후회와 텅 빈 잔고였다. 주변에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지 요즘도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불킥을 하곤 한다. 그저 잠깐 좀 웃겼을 뿐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소비를 과시했으니 그 꼴이 얼마나 웃겼겠는가. 배블런이 만약 살아있다면 내 모습을 보고 외쳤을지도 모른다. 보라, 내가 주장했던 과시적 소비 현상의 가장 확실한 예가 저기 저 멍청한 황현이에게 있노니 내가 어떻게 이 소비에 대한 병을 고쳤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의 소비 패턴은 바뀌었다. 이제는 지금의 소비가 더 즐겁게 느껴진다.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진 않았다. 그저 쉼을 통해 좀 더 깊게 파헤쳤다. 나는 돈을 어떻게 쓸 때 가장 즐거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며 나를 즐겁게 하는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다. 예전에 아내가 고가의 바디워시를 사와서 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좋은가? 하고 써본 적이 있다. 손바닥 정도 크기의 통에 들어있는 그 바디워시는 1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막상 써봐도 그게 그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오히려 고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 쓸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을 짜내기가 아까웠다. 내가 느끼기에는 향이 특별한지도 잘 모르겠고 동전 크기 정도만 쓰려니 거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느새 샤워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됐다. 나에게는 이런 소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4kg짜리 대용량 모텔용 바디워시를 주문했다. 양이 줄어들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마음껏 쓰니 후련했다. 샤워는 샤워다야 한다며 싸구려 바디워시의 거품을 즐기니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고가의 바디워시를 쓰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소비를 하면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무조건 알뜰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소비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소비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무엇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나는 내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결국 돈이 있다고 해서 비싸고 좋은 것을 사기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형태의 소비를 할 때 훨씬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내게 돈은 더 이상 과시의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다. 바디워시 하나조차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쓰기 꺼려지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수천만 원의 명품이나 수억 원의 차가 내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혹여나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었다. 입기 편한 옷을 입고 내게 익숙한 차를 계속 타는 것에 훨씬 만족감을 느꼈다. 돈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비싼 물건을 통해 증명하는 일이 내겐 덧없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온전히 돈으로 나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돈을 행복하게 대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아직도 4kg에 10,000원짜리 바디워시를 쓴다. 반의 반값으로 할인한 5,000원짜리 티셔츠를 5년째 입는다. 20,000원짜리 와이셔츠를 입고 방송을 한다. 사람들은 물어본다. 셔츠의 브랜드가 어디 것인지 말이다. 보세라고 말하면 검소하다고 칭찬하지만 때론 묘한 눈빛을 보일 때도 있다. 그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나도 한때는 수입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있으니까. 지질 궁상맞다고 말해도 된다. 그런 말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해서 소비하는 기쁨을 깨달았으니 이젠 그런 말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 아무리 고가의 차라도 사서 바퀴를 땅에 굴리자마자 그 가치가 반값이 된다. 그 사실을 알아버린 후부터 나는 절대 차를 바꾸지 않는다. 차뿐만이 아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고가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 차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계기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잘 구매하지 않는다. 사치품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왕 사치품을 구매할 것이라면 오히려 최고급을 찾는다. 이왕 살 거라면 시계는 롤렉스를 사고 아내에게 가방을 사려면 샤넬 가방을 사라고 말한다. 이 두 개의 재화는 결코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고 가격이 상승한다. 나는 어제 80,000원짜리 나이키 티셔츠를 사려다가 그 자리에서 80,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다.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면 점점 더 투자가 재미있어진다. 티셔츠를 샀다면 3개월이 지나 장롱의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겠지만 주식을 한 주 사면 그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수도 있다. 그것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돈을 쓰는 즐거움보다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람임을 깨달았다.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사면 사는 순간에는 즐겁지만 어느 순간 그 차가 익숙해지고 나면 내게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언제나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은 늘 내게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준다.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물건을 가지지 않아도 더 행복하다. 1억 원짜리 외제차를 무리해서 사야 할 때는 그게 그토록 갖고 싶었지만 그 차를 무리 없이 사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가난한 자는 소비에 통제당하고 부유한 자는 소비를 통제한다. 이 말의 참뜻을 알아갔다. 이때의 깨달음으로 나는 투자로 돈을 버는 순간에도 번 돈을 소비로 증명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비가 아닌 투자로 늘어날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돈이 투자에 쓰였을 때 얼마나 더 불어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투자 성공가도를 달리면서도 결코 과소비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또한 자랑하지 않았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처음 정한 금액과 계획을 착실히 지킬 수 있었다. 누군가는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수도 있고 그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 의지를 만들 수도 있다. 결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소비하는 즐거움이 더 커서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사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자할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이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내리면 자기만의 투자의 방향도 정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소비가 몇 년 뒤에는 엄청난 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돈이라는 술에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 스스로 세운 소비에 대한 자기 철학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떠셨나요? 황현희, 제갈현열, 공동저자의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빛피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두 분이 같이 썼지만 독자들이 더 편하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황현희 씨의 1인칭 시점으로 글이 써져 있거든요. 와, 근데 정말 투자 내용도 투자 내용인데 책이 참 잘 만들어져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한 책이 제가 막 이것저것 책을 잡다하게 읽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책의 구조랑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나눠진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거랑 황현희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 시절, 그러니까 그 개그 콘서트 시절 아시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개그맨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그런 면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돈이 없을 때 진짜 비참하잖아요. 무조건 비참하다 이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에 노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참함이 함께 몰려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한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을 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되게 솔직하게 썼다고 느낀 게요. 아직도 연예인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정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사업 망했다, 상해당했다, 뭐 어떨 때는 되게 슬프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업 망한 걸 소재로 되게 웃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웃고 넘기면 안 되고 진짜 심각하게 한심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대요. 왜냐면 사실 그 사람들은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더 돈을 벌고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사업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뭐 우리가 연예들처럼 전국 방방곡곡 행사를 뛰면서 이제 급전을 막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패를 보통 사람의 실패와 연예인의 실패는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막 우스개로 말하고 이러는 거에 절대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대요. 진짜 대충 떠오르는 연예인만 해도 막 몇 명 되잖아요. 벌써 사업 망한 걸로 계속 우스개로 막 얘기하면서 계속 소재를 써먹는 사람들. 저도 그냥 웃기만 했던 거에 좀 반성했어요. 아 맞다, 저 사람들은 이미 유명하니까 진짜 어디 행사 한 번만 딱 가도 무슨 일반인들 월급 3개월치는 우습게 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 못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가시되 진짜 연예인 걱정은 정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구나, 연예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복리에 대한 힘을 믿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 책에도 역시나 시간이라는 재화의 가치, 세상에 벼락 거진 없다, 벼락 부자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비트코인도 막 갑자기 벼락 부자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불안정한 거잖아요. 사실 예전엔 더 불안정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거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이의 막대한 고민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정을 내린 건 한순간이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거기에 당신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진짜 뭐 공짜로 뭐 얻을 생각하지 말라.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큰 목적일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라면의 저주라는 말 처음 봤어요. 라면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2008년에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1997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뭐뭐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주에 걸릴 수 있대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못한 이들이 말하는 뭐뭐 라면의 지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들이다.
반대로 당신이 현재 그 지점을 아쉬워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그곳에 아무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이런 스타일 생각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막 드럼 같은 거 되게 잘 치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거 보면 부럽지 않냐? 질투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질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 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시간을 쓰고. 근데 저는 뭐 시간 하나도 안 썼으니까 당연한 거라서 질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투자에 관한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가를 치를 것인지가 이제 각자 선택하는 숙제 같은 거겠죠? 참 되게 잔잔하게 많은 걸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저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질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결국 어제까지 내가 던진 질문들의 답이다. 소름 돋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의 난 거예요.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오늘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